2012년 한 해 동안 환경 스페셜 제작진은 야생을 만나기 위해 들판과 산을 오르내렸다. 긴 기다림과 잠복 끝에 처음으로 만난 생명의 모습들. 그동안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잘피 속 세상. 그리고 물과 뭇에서 밤낮으로 이어진 1년간의 대여정. 환경 스페셜 제작진은 미지의 영역에서 야생 생태의 비밀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었을까? 제두루미가 돌아왔다. (2000km의) 긴 여정을 마치고 제2의 고향 한반도에 날아든 것이다.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끝낸 두루미도 뒤이어 도착했다. 이들이 찾은 곳은 철원의 가을거지가 끝난 논. 낙곡은 겨울을 나는 두루미에게 중요한 먹이원이다. 우리나라는 두루미와 제두루미의 세계적인 월동지다. 겨울은 시련의 연속이다. 혹독한 추위 속에 내리는 눈. 먹이를 찾아 나서는 두루미. 생존하기 위해선 눈보라 속에서도 날갯짓을 멈출 수 없다. 강은 먹이를 구하는 두루미의 또 다른 취식지다. 배를 채우기 위해선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낙곡뿐만 아니라 물고기나 다슬기도 이들이 좋아하는 먹이. 용케도 돌 틈에서 한 마리를 건져냈다. 단백질이 풍부한 물고기는 두루미의 유용한 먹이원이다. 김수만 자연다큐 감독은 겨울 내내 두루미를 쫓아다니고 있다. 두루미 떼가 모여드는 논 근처에 자리를 잡는 김 감독. 잠복한 지 어느덧 열흘째. 두루미들은 여느 때처럼 목을 길게 빼고 울음소리를 내는데 이때 멀리서 걸어오는 낯선 녀석, 살기다. 살근 현존하는 한반도 최상위 포식자다. 살게 등장해 일순간 긴장하는 두루미, 그리고 김수만 감독. 서서히 다가가는 삭. 어떻게 된 것일까? 살기 두루미의 목덜미를 물었다. 크기가 1m도 채 되지 않은 살객에 제 덩치의 2배에 달하는 두루미는 만만치 않은 상대. 하지만 포식자 살근 두루미의 거센 반항에도 결코 목을 놓아주지 않는다. 두루미가 많이 모이는 곳에 삭이 자주 지나다니는 걸 보고 삭이 두루미를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매일 관찰을 해봤습니다. 한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모습이 잠깐씩 보이는데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 장소에 잠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겨운 싸움 끝에 쟁취한 먹잇감. 그러나 옮기는 것 또한 만만치 않다. 말 그대로 안간힘을 써가며 끌어내야 한다.
드디어 눈에 띄지 않는 수로에까지 두루미를 끌고 들어왔다.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잠복을 포기하지 않았던 김 감독은 이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냈다. 위장 텐트를 치고 들어갔을 때가 평균 마이너스 20도의 체감온도는 한 40도 정도 되는 바람까지 부는 매우 안 좋은 날씨였는데, 살쾡이 사이즈가 작은 거에 비해서 두루미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살쾡이가 두루미를 잡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장면을 실제로 보게 된 것은 아마 이 생태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야생의 강자 삭. 그러나 살은 현재 보호가 필요한 멸종 위기종이다. 두루미 역시 법으로 지정한 천연기념물. 둘의 싸움을 지켜보는 심정은 어땠을까? 하나는 우리나라의 토종 멸종 위기종이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오지만 하여간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전 세계적으로 귀한 새라 좀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새를 살리려고 내가 촬영을 그만두고 뛰어나갈 건지 끝까지 찍을 것인지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 상황이 누가 연출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토종으로 사는 살쾡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두루미를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촬영을 했습니다.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야생의 현장. 자연은 나름의 법칙으로 그 질서를 이어간다. 30년 생태 촬영 경력의 김수만 감독. 혹한의 추위에서 집념으로 인내한 결과 예측 불허의 순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야생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내기 위한 그의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동장군이 물러갈 시간. 유회상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나섰다. 꽤나 익숙한 발걸음. 산속 깊은 곳까지 한참을 걸어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기 저게 있네요. 이게 펠렛인데, 지금 이게 여기 주변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여기 와서 쉬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펠릿은 올빼미류의 것. 그렇다면 숲속 어딘가에 녀석이 살고 있다는 뜻이다. 긴전박이 올빼미 같은데? 긴전박이. 여기 어디 둥지가 있겠는데? 바로 긴 점박이 올빼미다. 관찰에 들어간 유 감독. 산속의 밤은 빨리 찾아온다. 밤이 되자 함께 모습을 드러낸 긴 점박이 올빼미 부부. 서로 은밀하게 사랑을 속삭인다. 긴 점박이 올빼미는 올빼미와 유사해 보이지만 올빼미보다 크기가 크고 부리가 노랗다. 또 몸에는 세로줄무늬만 지니고 있어서 가로 세로줄무늬가 혼재하는 올빼미와는 확연히 구분이 가능하다. 밤의 사냥꾼 올빼미. 소리로 사냥감을 탐지하는 올빼미는 270도까지 고개를 돌려 소리를 탐색한다. 좌우 비대칭으로 위치한 귀가 뛰어난 청력의 비결. 레이더 같은 귀로 소리를 감지하고 그 진원지를 찾아낸다.
사냥감은 날카로운 발톱을 벗어날 수 없다. 사냥의 성공을 알리는 수컷의 울음소리. 둥지 안에 있던 암컷이 화답한다. 암컷의 울음소리를 들은 수컷. 사냥감을 물고 둥지로 향한다. 번식기를 맞은 올빼미. 이 시기 수컷은 사냥을 담당하고 암컷은 둥지에서 알을 품고 새끼를 키운다. 끈질기게 계속된 촬영. 드디어 잣나무 위에 튼 긴 점박이 올빼미의 둥지를 확인했다. 사냥감을 물고 온 긴 점박이 올빼미. 놀랍게도 녀석은 새끼를 품고 있었다. 국내 최초로 긴 점박이 올빼미의 번식이 포착된 순간, 강원도 산악 지역에서 드물게 발견되던 긴 점박이 올빼미, 수수께끼였던 녀석의 번식이 마침내 밝혀졌다. 긴점박이 올빼미는 국내에서 이렇게 번식 그냥 번식 기록은 없었고 확인은 됐었어요. 강원도 지역에서 확인은 됐었는데 그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 긴점박이 올빼미 이렇게 그 번식을 한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들떴었죠, 많이. 그러나 긴 점박이 올빼미와의 만남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나무에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날아가더라고요. 날아가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내가 이제 알을 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그놈이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저를 쳤어요. 쳐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눈 터질 뻔했죠. 여기 시퍼렇게 멍들고 구멍이 나고 다 긁혔었죠. 그냥. 긴 점박이 올빼미의 번식 생태는 올빼미와 유사하다. 부화 후 20여일 된 새끼들. 혼자 먹이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날로 먹성이 좋아지는 시기. 통째로 먹이를 삼키는 새끼의 모습엔 숨길 수 없는 사냥꾼의 본능이 묻어난다. 알에서 깬 지 한 달. 이젠 둥지 밖으로 나선다. 좀 더 멀리까지 날아가는데 성공. 어미는 먹이로 녀석을 유인한다. 어미의 전략은 효과적이다. 새끼의 걸음마에 힘이 실린다. 긴 점박이 올빼미 새끼는 이렇게 숲속의 일원으로 성장했다. 강원도 영월, 이곳 동강에도 봄이 들었다. 검은 댕기 해오라기가 누리는 것은 산란 중인 피라미다. 물속에 뿌연 모래 폭풍을 일으키며 격렬하게 산란하는 피라미들. 번식기 수컷은 화려한 혼인색을 띈다. 결국 포식자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계곡 여울에도 환경 스페셜의 발길이 이어졌다. 봄의 생기로 가득한 물속 세상. 그중 단연 돋보이는 존재가 있다. 독특한 행동의 주인공, 새미. 상당히 좀 신기했던 게 왜 섰지? 그러면서 행동에 대해서 궁금증이 무척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물고기, 즉 연어나 송어, 피레미 같은 경우는 하상하고 수평으로 산란장을 마련하는데 이 새미라는 물고기는 수직으로 서서
꼬리 지느러미로 자갈 틈을 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그 산란장을 마련하는 물고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보고된 적이 없어서 상당히 놀라기도 했고 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샘이 수컷의 입가엔 산란기임을 알리는 추성이 돋았다. 꼬리 지느러미로 땅을 파고 산란터를 만드는 수컷. 때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빙빙 돌며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수직으로 몸을 세워 춤추듯 땅을 파는 세미의 몸놀림. 마치 탱고를 추듯 격정적이다. 수십 번을 반복하는 지느러미질은 자갈에 붙은 알이 모래로 완전히 덮일 때까지 계속된다. 호시탐탐 세미의 산란터를 노리는 녀석도 있다. 바로 금강모치. 빈틈을 발견한 순간 금강모치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세미의 산란터에 산란과 방정을 한다. 침입자에 맞서 알을 지키기 위한 세미의 몸놀림도 계속된다. 세미의 산란 행동에 대해선 이전까진 알려진 바가 없었다. 세미의 애틋한 춤은 환경 스페셜 카메라를 통해 처음 세상에 공개됐다. 세미라는 물고기는 이렇게 맑은 물에 깨끗한 데서 살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생태 관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알려졌었거든요. 우리나라의 많은 물고기가 이렇게 세미처럼 이름도 안 알려지고 생태나 어떤 자료도 없이 생태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사라지고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번 세미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물고기들이 잡어가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서 물고기 이름으로 있고 자원으로서 연구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윤순태 감독은 프로그램을 통해 밝혀낸 세미의 특성을 논문으로도 발표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민물고기의 생태. 그러나 환경 스페셜은 야생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주목해왔다. 금강의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꾸구리. 녀석을 만나기 위해 위태로운 촬영이 시작됐다. 물살이 빠른 여울에만 서식하는 꾸구리. 엄청난 세기의 물살에 물풀은 물론 돌까지 흔들린다. 이때 눈에 띄는 한 녀석. 꾸구리의 사촌격인 돌상어다. 그러나 꾸구리는 보이지 않는다. 제작진은 물속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원격 촬영을 시도했다. 밤낮 없이 진행되는 촬영. 카메라에 뭔가 잡혔다. 길쭉한 몸, 주변의 돌과 같은 빛깔의 녀석, 애타게 기다리던 꾸구리다. 고양이 눈을 가졌다는, 그래서 여울고양이라는 별명이 붙은 꾸구리. 과연 그 말은 사실일까?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 녀석. 눈동자가 고정돼 있고 크기도 달라지지 않는 보통 물고기와는 확실히 다르다. 눈을 깜빡이는 녀석. 주변의 밝기에 따라 눈의 크기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적외선 카메라로는 그 변화가 더욱 뚜렷이 보였다. 빛의 양에 따라 눈의 크기가 달라지는 꾸구리, 여울고양이의 전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초로 밝혀졌다. 꾸구리가 가진 또 하나의 비밀, 바로 지느러미다. 거친 물살 속에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날개처럼 뻗은 가슴 지느러미 덕분이다.
빗살 모양이어서 물의 저항을 줄여주고 돌에 몸을 붙이고 지탱할 수 있게 해준다. 부착조류는 육상의 식물처럼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유기물질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만든 부착조류는 밑 보이는 이런 수소곤충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곤충은 이런 부착조류를 먹고 살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꾸구리나 돌상어들의 주요 먹이는 이런 수소곤충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꾸구리가 사는 여울. 꾸구리는 수서곤충을 좋아한다. 부착조류와 수서곤충 그리고 작은 물고기로 연결되는 먹이 생태계가 건강해야 멸종위기종 꾸구리의 전설 또한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 밤의 어둠 속에도 무생명의 활동은 쉬이 잠들지 않는다. 야행성 수달에겐 지금이 한낮이다. 물속은 녀석의 놀이터이자 사냥터. 천연기념물 수달은 주로 강에서 물고기나 개구리 등을 잡아먹고 산다. 모래톱과 바위가 있는 강가가 수달의 서식처. 사냥터와 쉼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관찰했던 새미, 꾸구리, 수달 등 수많은 생명들은 무분별한 하천 개발로 인해 날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과의 공존은 요원한 일일까? 전남 등량만. 이 일대는 우리나라 최대의 잘피 군락지다. 바다를 가득 메운 잘피. 흔히 잘피라 불리는 거머리 말은 보호대상 해양 생물이다. 물속의 잘피밭은 물고기들의 천국이다. 잘피의 초록빛을 닮은 청록 망상어대. 안반 지역에 사는 쏨뱅이가 먹잇감을 찾아 잘피밭에 원정 사냥을 나왔다. 초고안을 뻗어 사냥하는 참갑오징어. 먹잇감이 풍부한 잘피밭을 떠나지 않는 녀석은 잘피밭의 터줏대감이다. 빈틈없이 먹잇감을 보쌈하는 입갯 민숭이. 잘피밭의 작은 생물들에겐 피할 수 없는 덫이다. 세계 3대 연안 생태계 중 하나이자 열대우림을 능가하는 생산성을 지닌 잘피밭. 잘피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한다. 잘피는 바다의 자연 정화장치인 셈이다. 번식철을 맞아 요강류가 대발생했다. 물고기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는다. 동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화살벌레. 물고기를 잘피밭으로 불러 모은다. 옆으로 누워 다니는 엽새우도 잘피밭을 살찌운다. 넓은 마디 육질꼬리 엽새우부치라는 긴 이름의 주인공, 일명 담배단각. 잘피 잎에 조롱조롱 붙어 사는 녀석은 이름만큼이나 그 생김새도 특이하다. 자신의 분비물로 만든 관을 들락거리며 활동한다. 작은 크기지만 잘피밭을 이루는 큰 구성원이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피밭의 생태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정말 잘피밭은 종 다양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피밭을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곳 잘피가 뿌리를 받고 있는 바닥이
굉장히 미세한 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 접근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들어갔을 때 발이 푹푹 빠지고 해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고, 물속에 다이버가 들어갔을 때 잘피 입에 붙어 있는 뻘들이, 미세한 뻘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생생한 영상을 참 보여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그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어민들이 저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곳 촬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보다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잘피밭의 생태를 담아내기까지의 과정은 멀고 험난했다. 무성하게 자란 잘피에 뱃길이 막혀버리기 일쑤. 잘피밭 촬영을 위해 바다 한가운데 배를 띄운 제작진은 약 500일간에 걸친 긴 나날을 바다 위 배에서 보내야만 했다. 물때를 맞춰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 촬영도 잦다. 라이트 켜! 수심이 얕고 뻘이 많아 수중 촬영이 쉽지 않은 등량만일 때, 제작진이 고안한 방법은 다이버 대신 고정 배에서 조작이 가능한 원격 수중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제작진의 예상은 적중했다. 번식철을 맞은 잘피밭은 온갖 바다 생물들로 만원을 이뤘다. 먹잇감이 풍부한 잘피밭에서 물고기들은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는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문절망두. 잘피밭 바닥은 녀석의 차지다. 조피볼락에게도 잘피밭은 커다란 곳간이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잘피밭 촬영은 주민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 잘피 이장으로 통하는 박종호 씨. 늘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는 잘피밭은 그에게도 고마운 공간이다. 촬영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처음 시작은 뭐 쉽게 뭐 간단하게 생각했죠. 그냥 잘피나 몇 번 보고 그냥 하다 말겠지, 어떤 그런 생각인데, 이제 계속 하면서 너무나 이게 촬영팀들이 진지하게 잘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뭐 빠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거기에 이제 심취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모든 장비가 싹 있어가지고 그대로 해서 사진만 찍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직접 그 팀들이 연구해가지고 제작해서 와서 만들어서 또 물속에 넣고 또 그런 시행착오를 많은 것을 이렇게 겪으면서 보면서 아, 이건 또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박 이장이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다. 지금 요 일대가 싹 지금 이 잘피밭 군락지죠. 지역의 학생들에게 잘피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 그래,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먹었던 것이 이걸 먹었던 거야, 이거. 잔꿀이요? 아니, 요 큰 것을. 응. 자, 이거 맛볼 사람? 저요! 그거 씹어봐. 그리고, 자. 박 이장은 학생들을 제작진의 촬영용 배에까지 안내했다. 그럼 가까이 와. 그럼 지금은 여기가 이제 바다 뻘이 있고. 학생들은 수중 카메라를 직접 조정해 보기도 한다. 잘피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청록 망상어 때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넨다. 바닥에서 뻘물을 일으키고 있는 녀석은 낙지. 능숙한 솜씨로 감쪽같이 몸을 숨긴다. 촉수가 화려하게 꽃핀 말미잘. 우아하게 춤추는 촉수는 강력한 사냥 도구다. 말미잘의 촉수에 걸리면 벗어날 수 없다.
큰 물고기들에게도 말미잘은 위협적인 존재다. 바다의 잘피숲처럼 우리 곁을 지켜온 대숲. 늘 가까이 있던 친숙한 공간이기에 이제껏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긴 자루 끝에 보이는 것은 풀잠자리가 붙여놓은 알.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일반 잠자리와 달리 완전 변태를 통해 성충이 된다. 애벌레의 등에 가시처럼 솟은 털은 위장하는 데 유용하다. 새로 난 대나무 분을 떼어 털에 붙인다. 진딧물, 깍지벌레와 같은 작은 곤충의 체액을 빨아먹고 생활한다. 대숲은 풀잠자리의 고향이다. 잘린 대나무 줄기에 곤충들이 모여든다. 대나무 수액은 곤충들에게 강한 유혹이다. 때로 모여든 뱀, 허물, 쌍살벌. 곤충의 강자 장수말벌은 여유롭게 독상을 즐긴다. 바둑돌 부전나비, 대숲에서만 볼 수 있다. 암컷은 일본 납작 진딧물이 모여있는 곳에 알을 낳는다. 애벌레가 일본 납작 진딧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유일한 육식성 나비인 녀석은 다 자란 후에도 꽃을 찾지 않고 진딧물의 분비물을 먹는다. 좌우 21쌍의 다리와 독샘을 지닌 왕진해의 집도 이곳 대숲이다. 바닥을 뒤지는 왕진해. 귀뚜라미가 결국 진해의 발에 걸려들고 말았다.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왕진해에게 대숲보다 더 좋은 공간은 없다. 대숲은 낮에도 빛이 잘 들지 않는다. 축축한 이곳 대숲에 숨어든 낯선 생명체도 있다. 쓰러진 대나무 위에서 기어가는 검고 기이한 생물은 왕산 거머리. 두꺼비도 숨을 죽인 가운데 지렁이가 나타났다. 갑자기 빨라진 움직임. 지렁이와 같은 연체동물을 먹고 사는 길이 10cm의 왕산 거머리는 지난해 최초로 발견된 신종이다. 제작진은 어떻게 왕산 거머리를 포착하게 됐을까? 대나무 숲은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친숙한 공간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된 바는 없습니다. 아주 우연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지렁이가 뛰어가듯이 도망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세히 관찰해 보다가 그 지렁이 뒤편에 아주 검고 이상하게 생긴 것이 지렁이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대숲의 생태를 촬영하는 동안 제작진은 의외의 존재로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바로 대나무 통 안에 있는 녀석들 때문이다. 모기유충 장구벌레는 물속의 작은 미생물을 먹고 자란다. 덩치가 커진 유충간엔 서로 잡아먹는 동족 포식이 일어나기도 한다.
몇 번의 탈피를 거친 뒤 모기로 날개 도지를 하는 녀석은 여름 대숲을 지배했다. 실제로 여름 대숲을 지배하는 것은 모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숲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기장으로 만든 옷을 입고 모기 퇴치제를 바르고 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고 중무장을 하고 여름 대숲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시사철 푸른 대숲에도 계절의 변화는 존재한다. 빛이 잘 들지 않고 물기가 많은 대나무 숲엔 버섯이 잘 자란다. 대숲에서만 자라 대나무 손자라 불리는 흰 망태 버섯은 4시간이면 완전히 솟아오른다. 버섯은 곤충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식. 여름의 끝자락. 대숲은 제 안에 깃든 생명들에게 마지막까지 풍요로운 만찬을 제공한다. 깊어가는 여름밤. 반딧불이의 세레나데가 조용히 여름 숲을 밝힌다. 강렬한 불빛을 뿜어내며 짝을 찾는 늦반딧불이 수컷. 반딧불이에게 불빛은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다. 수컷과 달리 암컷은 날개가 퇴화했다. 그래서 암컷은 땅 위를 기어다닌다. 하지만 늦반딧불이 암컷도 불빛을 낸다. 늦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시간은 겨우 1시간 남짓. 암컷의 불빛을 확인한 수컷. 사랑의 오작교를 건너기 위해선 한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다른 녀석들보다 먼저 그리고 빨리 도착해야 암컷을 차지할 수 있다. 젠걸음으로 암컷에게 향하는 수컷. 불빛처럼 뜨거운 사랑의 의식이 시작된다. 더불어 살았던 그러나 이젠 추억이 돼버린 곤충 반딧불이. 꼭꼭 숨어있던 녀석들의 전 생태가 환경 스페셜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됐다. 밤사이 사랑을 나눈 암컷이 알을 낳는다. 축축한 땅 위에 남겨진 100여 개의 알. 산란이 끝나면 늦반딧불이의 삶도 끝이 난다.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온 보름남짓의 짧은 삶. 그리고 그 끝엔 또 다른 생이 이어진다. 늦반딧불이가 사랑의 결실을 맺을 즈음 도토리가 날개를 달고 떨어진다. 헬리콥터처럼 빙글빙글 떨어지는 도토리. 나뭇가지를 통째로 잘라낸 범인은 주둥이 끝에 날카로운 턱을 가진 도토리 거위벌레다. 몸 길이 1cm. 손가락 굵기의 가지를 자르기란 쉽지 않다. 톱질엔 엄청난 끈기가 필요하다. 도토리는 때로 도토리 거위벌레의 맞선장이 된다. 때를 놓치지 않고 암컷에게 접근하는 수컷.
교미하는 동안에도 암컷은 구멍 파기를 멈추지 않는다. 미끄러운 도토리 위에서 펼쳐지는 아슬아슬한 사랑. 사랑의 행위가 끝나면 암컷은 파낸 구멍 속에 알을 낳는다. 도토리에 판 구멍의 깊이는 약 1cm. 알이 부화하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 도토리 거위벌레가 도토리 아래쪽에 알을 낳는 이유는 부드럽고 맛있는 즙이 많기 때문. 산란을 마친 어미는 도토리를 먹고 자란 애벌레가 쉽게 땅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지를 잘라준다. 알을 위한 어미의 마지막 배려. 어미의 수고와 사랑이 담긴 가지가 날개를 달고 떨어진다. 잎사귀 재단사로 불리는 왕거위벌레. 잎을 접어 그 속에 알을 넣고 밑에서부터 말아 올린다. 암컷이 작업하는 동안 망을 보거나 교미를 이어가는 수컷. 수컷을 태운 채 작업하려면 2배의 수고가 들지만 암컷은 요람 만들기를 멈출 수 없다. (20여) 분간의 재단지를 통해 만들어진 요람. 잎사귀를 잘라야만 비로소 작업이 끝난다. 육안으론 발견하기조차 힘든 작은 크기의 곤충들. 제작진이 이들을 주목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결국 작거나 크거나 어떤 살아있음의 목적은 먹고 어떤 후세를 남기는 것인데,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몸의 설계라든지 어떤 번식의 전략들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고 다양하다는 것이죠. 도토리 거위벌레나 밤바구미는 도토리를 먹으면서 그 안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그런 전략인데,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그 부리의 설계라든지 부리 끝에 어떤 톱날이라든지 혹은 산란관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토리에 맞게끔 진화하고,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자연의 설계가 놀랍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참나무 숲. 도토리가 어느새 제빛깔을 찾았다. 도토리를 가장 먼저 따가는 녀석은 어치다. 부리가 도토리를 따는 녀석들의 손이다. 영리한 어치. 저장할 도토리는 그냥 가져가지만 먹을 때는 그 자리에서 깍정이를 떼낸다. 이제 도토리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다. 곤충이 산란을 통해 생명을 이어내듯 나무는 열매를 맺어 그 씨앗을 퍼뜨린다. 참나무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 키워낸 열매, 도토리. 도토리가 숲으로 흩어질 이 순간을 위해 참나무는 지난 1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다람쥐 역시 참나무만큼이나 이때를 기다려왔다.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이 풍부한 도토리는 다람쥐에겐 맛있는 고영양식이다. 청설모 역시 도토리를 학수고대해왔다. 겨울잠을 자지 않는 청설모는 도토리를 저장한다. 하지만 저장한 도토리의 70% 이상을 기억하지 못하는 청설모는 숲에 씨앗을 퍼뜨리는 숨은 공신이다. 가을 산기슭에 멧돼지가 나타났다. 새끼가 있는 가족이다. 멧돼지들이 주둥이로 바닥을 훑어가며 먹이를 찾는다.
낙엽 밑엔 도토리, 밤과 같은 먹잇감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무리를 이끄는 수컷이 내려오자 아직 어린 새끼들이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른다. 예민한 청각과 후각을 가진 멧돼지들. 경계를 하면서도 도망가지 않는 건 먹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이다. 돼지가 먹는 밤이란 뜻에서 유래했다는 이름 도토리. 먹이를 찾아 나선 멧돼지 가족에게도 작은 도토리는 큰 버팀목이 된다. 다람쥐가 서둘러 입안 가득 낙엽을 채운다.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넘기려면 든든히 겨울 채비를 해야 한다. 야생의 겨울은 추위 그리고 배고픔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낙엽은 겨울잠을 자는 동안 추위를 막아줄 녀석의 따스한 이불이 될 것이다. 겨울잠에 빠져드는 다람쥐. 녀석이 깨어날 쯤엔 숲에도 다시 봄의 생기가 가득할 것이다. 지난 1년간 한반도 구석구석 내디딘 제작진의 발걸음. 그러나 야생을 담아내는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끈기와 집념으로 밝혀낸 새로운 생명들과 그 생태의 신비. 앞으로도 환경 스페셜의 카메라는 거친 야생의 현장을 누비며 계속해서 자연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